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그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법무사한테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고 하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실행했던 모든 거 경매를 취득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노려볼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제가 오전에 보내드렸던 것 중에 그 주택수 합산 및 중갑 제외주택 있죠? 그 중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을 노려서 입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보통 공주가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고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해당 집원, 그 이제 도로명도 나오고 집원명도 나오는데 집원에 클릭을 하셔서 거기서 예를 들어 송파구 뭐 오금동 83-7번지다 라고 했을 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했을 때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게 1억 원 이하면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중과합니다. 예,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매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덕동입니다. 고덕 옛날에 주공 1단지 재건축한 단지인데 감정가 8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8억 6천에서 두 번 유찰이 되니까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은데 법원 임차 조사 내역을 보면 권땡땡이라는 분이 있고 장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2010년도 7월 13일 날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전입신고. 그러면 여기 등기 권리를 보면 가압류가 2011년도 1월 19일이고 근저당도 2011년도 1월 19일입니다. 똑같이 접수날짜가 동일한 게 있네요. 동일할 때는 뭘로 구별을 하냐? 예, 접수날짜가 동일하면 접수 번호가 달라집니다. 즉 가압류권의 접수 번호가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게 앞에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1월 19일이 말소 기준 등기였습니다. 그런데 요 권땡땡이나 장땡땡이라는 분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죠.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요구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낙찰받고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즉 대항력을 행사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자 입장에서 이 두 분의 보증금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찰 참여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5억 5천 40만원에서 거의 전금액 6억 8,851만 7천원을 더 써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분이야 좋았겠죠. 예, 본인이 시세보다 한 2억 가까이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셨을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대금 미납이라고 되어 있죠. 대금 미납. 예, 이분이 아차 했을 거예요. 본인이 약 6억 8,800, 약 7억이라는 돈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들 찾아갔겠죠. 당신 보증금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보증금이 낙찰받은 금액과 합쳤을 때 시세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금을 미납하신 거예요. 대금을 미납했다는 얘기는 최저 매각 금액의 10%인 5,500만원 정도를 몰수당했다는 겁니다. 몰수당했어요. 몰수. 그러면 경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이거는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몰수당했죠. 돈을 잃은 거죠. 잃은 거. 그러면 이 지지 옥션이나 다른 스피드 옥션이나 굿 옥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
말소 기준 등기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 두 가지만 비교해도 되거든요. 두 가지만 비교해도 되는데 이분은 제대로 된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권리 분석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야 그거 경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렵고 힘든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돈도 떼어봤어. 본인이 공부 안 하고 제대로 입찰 물건 검색 안 하고 권리 분석 안 하고 그렇게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못하게 말리는 것 뿐이지. 답답한 분들이죠.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경매하면 다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책 몇 권 읽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저기 낙찰 받고 입찰하는 거죠. 근데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거 하나 볼까요? 요걸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등기 권리 여기 강땡땡 여기 김땡땡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근저당이 2011년도 5월 12일 날입니다. 5월 12일 날. 요거는 5월 11일, 5월 11일. 그러면 둘 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 신청했으니까 부등본 전액을 다 배당 받겠죠. 다 배당을 받고 이 사람은 배당 못 받잖아요. 근데 둘이 같은 식구예요. 식구. 네, 동일 세대원. 그래서 입찰 참여자가 5명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권리 분석이 아니고요. 이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고 이미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은 하나저축은행입니다. 하나저축은행.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하나저축은행 이미 경매를 신청한 하나저축은행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경매사건이 취하나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새누리상호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동일한 회사입니다. 동일한 회사.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회사명, 사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똑같은데 사명만 바뀐 거예요. 왜 동부화재가 DB금융 뭐 이렇게 바뀐 것처럼 그냥 사명만 바뀐 겁니다. 동일한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찰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 볼까요? 얘가 이제 뉴타운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인데 여기 임차 조사를 봤더니 조땡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1년도 2월달. 근저당은 2010년도.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하면 당연히 대항력은 없죠. 없는데 여기 지지옥션에서 전입세대 조사를 한 걸 봤더니 요게 2011년도 2월 8일, 2011년도 2월 8일 조땡땡. 요분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최초 전입자가 계시는데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은 대항력이 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동일세대원이에요. 동일세대원인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마치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끝나면 초보예요. 위로 가겠습니다. 요게 과거 사건이 있네요. 과거 사건을 봤더니 이 땡땡이라는 분 조금 전에 이분입니다. 2004년도 12월 24일.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조땡땡이라는 분이 이 땡땡이라는 분의 와이프입니다. 부부지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자녀예요. 자녀. 동일 세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싹 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임차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하려고 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금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 경매사건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맞습니다. 경매로도 나왔고 금매로도 나왔는데 집주인께서 금매로 파실 생각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 사살차 한 번 더 여쭤봤죠. 그러면 이 땡땡이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녀분이고 여기에 주소지만 옮겨놨다는 거예요. 위장 전입으로.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볼까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세대라고 써 있잖아요. 다세대. 그러면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이게 다세대 주택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처럼 보이지? 근데 다세대라고 써 있잖아요. 다세대. 게다가 위치가 용산입니다. 용산인데 이건 뭘 얘기하고 싶으냐? 분명히 다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하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봐도 집합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실래요? 전환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건축 인허가를 다세대로 받은 게 아니고 건축 인허가는 단독 다가구로 받아서 지어놨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다세대로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전환을 했을까요? 용산인데.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재개발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권 때문에, 분양권의 개수 때문에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보면 2003년도 12월 30일 날이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03년도 12월 30일 전에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예를 들어 한 단독 다가구를 6세대에 다세대로 전환했다 그러면 분양권이 6개가 나갑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면 그걸 6개로 전환했든 10개로 전환했든 상관없이 입주권은 하나입니다. 즉 분양권은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지분 쪽 얘기. 지분 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입찰자 같으면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다세대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봤더니 집합건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야. 나 분양권 받을 수 있겠다. 입주권 취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환 날짜가 중요합니다. 전환 날짜가. 그러면 그 전환 날짜는 어디서 보느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기 특이사항, 즉 변동사항란에 보시면 이 물건은 1999년도 12월 18일 날 일반에서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 건축물로 전환되어서 신규 작성했다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소위 말하는 입주권, 분양권, 지분 쪽 얘기가 제대로 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건 사셔도 상관이 없지. 근데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걸 사셨다. 그러면 여러 명이 분양권, 소위 말하는 입주권 하나 갖고 싸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에 변동사항란도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형식적 경매사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6천만원입니다. 대지집은 6.81평이고 건물은 16.69평이고 근데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인데 여기 등기 권리 봤더니 청구 금액이 1원이에요. 1억 원이 아니라 1원. 그러면 임의경매는 2014년도 했는데 전입신고 날짜가 최땡땡 2009년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소유자가 4명이나 돼요. 그죠? 소유자가 4명. 실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면 상속 물건입니다. 상속된 물건. 상속받은 물건. 그러면 이분들은 상속인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 그 현금으로 나눠 갖는 걸 거부하거나 했을 때는 부동산을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매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형식적 경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도 이 주택을 4분의 1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공유물 분할이 안 되면 이 모든 물건의 공유자의 지분을 합쳐서 경매로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현금이 납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금 납입이 된 것을 현금 분할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걸 형식적 경매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유물 분할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청구 금액이 1원 혹은 0원이라고 되어 있는 물건도 입찰 참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정가 5,500만원입니다. 법원 임차 조사 내역을 봤더니 2009년도 5월달, 근저당은 2005년도니까 당연히 대항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403호입니다. 403호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비고란을 봤더니 본건은 집합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이거 건축 설계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의 위치와 현황, 실제 출입문의 위치가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좌우 호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분명히 101호를 낙찰을 받았는데 101호에 102호 사람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좌우 호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양 당사자, 소유자가 협의하면 이거를 호수를 바꿔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가처분이나 다른 저당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살 때 근저당 설정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인들이 있겠죠. 즉 좌우를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호수를 바꿔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예를 들어 낙찰을 받았다. 101호에 낙찰을 받았는데 102호 사람이 산다.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냥은 안 돼요. 이거는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받고 쉽게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물건들은 입찰 참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좌우호수 바뀐 건 입찰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여 내가 낙찰을 저런 걸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좌우호수 바뀐 걸 알았다. 즉 잔금 납부하기 전에 알았다 그러면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미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내 입찰 보증금은 다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건축물 대장 말고 건축물 현황 도면을 발급받아서 실제 현황과 같은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뭐 법원 임차 조사 2015년도, 15년도, 2011년도 당연히 대항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없고 1억 4천짜리인데 9,800까지 빠졌습니다. 그 입찰자는 4명이요.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얘는 다세대라고 써있지만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고 얘는 대장상 사무소예요. 사무소. 대장상 사무소란 얘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얘는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용도 자체가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보통 사무소, 점포, 의원 뭐 예를 들어 뭐 병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이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4.6% 최고세율 냅니다. 최고세율 내고 그리고 만약에 용도상 사무실을 주택으로 쓰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원상 회복 의무를 갖게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내셔야 돼요. 1년에 2번. 그러면 강제금도 내셔야 되고 게다가 상가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파실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건 입찰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주택으로 쓰지 않고 내가 상가로 쓸게요 라고 하면 상가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이면도로 쪽이나 아니면 블록이 좀 그 뒤에 있는 쪽에 상업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 이렇게 주택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가 2층에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는 상가 이거 시장에서 잘 안 나가요.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정말로 그냥 사무실로만 쓰셔야 돼. 그러면 내가 당장 돈이 급하거나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건 입찰 참여하시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이런 건. 괜히 해가지고 속만 썩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던 건데요. 대지권 미등기여도 입찰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예를 들어 미납했다 그러면 미납한 분양대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사에 반드시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건설사에 반드시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다 완납했는지 그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물건은 재매각 사건인데 재매각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 말소기준등기 2012년도입니다. 여기에 김땡땡이라는 분이 2010년도에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리고 배당요구 종결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분은 배당요구 종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전입 확정 배당요구 신청을 했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초보야. 여기까지 하면 초보 수준의 입찰자예요. 중요한 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야 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요 김땡땡이라는 분이 배당을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배당 철회가 12월 31일까지 배당요구 신청하면 됐는데 12월 3일날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 한 6일 뒤에 배당요구 신청을 다시 철회합니다. 철회했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만 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이분이 낙찰을 받은 거죠.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870만원, 최저 매각금액의 870만원을 몰수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1억 4백에서 낙찰대금을 다 완납했다? 여기에 8천만원 인수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거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가보다 당시에는 시세가 더 낮았어요. 한 1억 5천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낙찰받고 8천만원 인수하면 1억 8,400만원이나 되는데 시세는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차라리 최저 매각 금액의 10%인 870만원을 그냥 손해보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예를 들어 서류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혹시 배당을 철회했는지 철회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십시오. 이것만 체크하시면 입찰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 약대동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약대동? 이 약대동? 제매각 사건인데요. 2018년도 1월 달이고요. 낙찰을 받았다가 허가가 됐고, 이건 대금 미납이 아닌데, 유치권 행사 중이네. 유치권. 아마도 이분이 분양대금 미납했을 겁니다. 예, 분양대금 미납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대지권 미등기 처리 안 하고 그냥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유치권 행사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억 원 이하 매매를 경매에 활용할 수 있다고요? 매매를 경매에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매매를 하실 때 공동주택 가격 확인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경매나 매매나 똑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한 미발급이요? 요게 이제 그 새로 신규 주택 같은 경우나 택지로 해서 그 필지가 새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 미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될 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 발급받을 수 있게끔 다시 올라옵니다.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 일반 매매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하실 때는 등기부 등본 당연히 보셔야 되고, 등기부 등본에 특히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전체 대지의 면적, 이게 그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지권 비율의 표시는 전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지분 면적에 내 거, 예를 들어 301호다 그러면 301호에 대한 대지권 비율의 표시가 있거든요. 예,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에 좌우호수 바뀌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 부분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원 확인원도 당연히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그 보전지역이다 그러면 임야 같은 경우나 전답 같은 경우, 보통 전답이 안 들어가죠. 보통 임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대대손손이 그거 건축 인허가 못 받아요. 그냥 재산세만 왕창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입찰하지 마시고. 추천해 드릴 만한 물건 먼저 볼까요? 수원시 권성구입니다. 권성구 서둔동인데요. 여기 보시면 감정가는 4억 3천입니다. 최초 감정가 4억 3천이고 8월 11일 날 시행을 하는데, 임차조사를 봤더니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적수연화에 전입세대 조사를 보면 정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014년도 3월 2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여기 근저당권을 보면 등기권리상의 근저당 삼성생명보험인데 2011년도 10월 31일, 예, 요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인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31일. 여기 보면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첫 매각일이 8월 11일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사자 내역을 먼저 볼까요? 당사자 구분에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교부권자는 나와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황 조사서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유관계 채무자 가려울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이 부동산 현황상에 임차인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건 접수 내역에서 송달 내역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 이 송달 내역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요 나중에 8월 11일 전, 일주일 전이면 한 8월 4일이나 5일 날 매각 물건 명세서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 감정가 4억 3천만 원인데 지금 평균가 시세가 5억 후반대가 나옵니다. 5억 후반대가. 그러면 100%의 입찰을 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고, 이 33평형 아파트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접근해서 사시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게 112동인데 117동인데 정남향이에요. 정남향. 그래서 뭐 방향도 좋고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가격 부분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100%의 입찰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계동 가겠습니다. 상계동. 보통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감정가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3억 9,300만 원이고, 총 15층에 9층 건물입니다. 9층. 그리고 임차조사 내역을 봤더니 2014년도 7월 7일날, 그리고 최초 전입자는 2008년도 5월달, 그리고 동거인은 2017년도 7월달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 권리상 말소기준 등기는 2006년도 5월 30일입니다. 2006년도 5월 30일. 이것도 첫 매각일이 8월 18일날이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와 있네요. 얘는. 최선 수익 설정 일자가 2016년도 5월 30일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없고, 비고란 주의사항란에도 깨끗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수원시 물건하고, 수원시 물건은 그 최초 매각일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8월 18일이면 얘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매각 물건 명세서가. 그런데 얘가 2020년도 4월 20일에 변경됐던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최초 매각일이었는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야 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일단 임차인이 없습니다. 당사자 내역 가겠습니다. 여기 당사자 구분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 가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에도 요 점유관계 밑에 임차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건 송달 내역을 가겠습니다. 이 송달 내역에 보시면 여기에 채권자, 주무관서, 감정인, 소유자, 근저당권자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당 부동산에는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도 권리 분석이 아주 쉽게 끝나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감정가 3억 9,3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KB 시세는 얼마가 나오느냐? 약 4억 6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억 5천에서 4억 6천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도 100%의 입장을 해도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싸게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향후 부동산 가격은 글쎄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 부분이나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들도 많고 정책도 계속 위반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거냐? 예, 오른 데가 훨씬 더 큽니다. 부자들은 정부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돈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자본이 많지 않고 또 내가 몇 채를 샀는데 뭐 빚을 내서 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샀다든가 하면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물건이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내 형편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인천 물건 볼까요? 인천 물건 요거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서 뭐 한 2, 3천 갖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정가는 7,800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자가 김땡땡인데 2018년도 9월달에 이걸 8,200 주고 샀네요. 8,200 주고 샀고 감정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기 박땡땡이라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2019년도 9월 11일 날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SC 제일은행이죠. 제일은행에서 2018년도 9월 달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9월 5일이 소위 말하는 말소기준 등기, 즉 최선순위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박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2019년도에 전입했으니까 근저당이 있는 줄 알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즉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9월 5일 근저당이 맞는지. 네, 여기 보시면 최선 설정에 2018년도 9월 5일 근저당이 맞고 임차인 박땡땡이라는 분이 권리신고를 하셨습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2018년도 9월 11일. 그러면 요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늦어요. 즉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하,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기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봤더니 토지 대장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전이나 현황상 대지임. 그러면 이게 입찰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문제 안 됩니다. 현황상 대지면 그냥 대지입니다. 당사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당사자 구분에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죠. 그럼 낙찰자 인수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황조사서 가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보시면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표를 그려줘요. 표를 그려서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만약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이 얼마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두 개의 물건은 임대차 관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는 채무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문건 송달내역 가겠습니다. 이 송달내역을 쭉 보시면 여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기타 다른 임차인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요 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자 인수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소유자, 지금 이제 현 소유자죠. 현 소유자가 2018년도 8,2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돼서 지금 26%까지 빠졌습니다. 약 2,675만 4천원. 그럼 너무 저렴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2,600입니다. 2,600. 그러면 이건 한 돈 1,000만원 주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자본금이 좀 적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이런 거. 다음으로 인천 미추홀구로 가볼까요?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로 가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딱 반토막이 됐네요. 49%까지 빠졌습니다. 법원 임차 조사 내역을 봤더니 김땡땡이라는 임차인이 계시는데 2018년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1,500에 45만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등기 권리를 봤더니 이 소유권자가 2010년도에 벌써 한 11년 정도 됐네요.
아마도 여기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1억 9,500, 1억 9,500의 매매 금액인데 2010년도 3월 15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할 때 근저당을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3월 15일.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하면 임차인 김땡땡이라는 분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 근저당, 서산수협의 근저당 2010년도 3월 15일이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수익 설정 등기 일자로 되어 있는지만 체크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15일. 예,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2010년도 3월 15일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임차인 김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주거 임차인이시고 보증금은 1,500에 월 차임은 45만원, 전입신고 날짜는 2018년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그러면 최선수 설정 일자보다도 한 8년 이상 늦어요. 당연히 대항력이 없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하,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그리고 비고란 모두 다 깨끗합니다. 즉 매각으로 등기상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 모두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당사자 내역 보시면 당사자 구분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임차인은 없어요.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여기 임대차 관계 잘 써놨네요.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 있고 전입신고 날짜 2018년도 4월 10일 날입니다. 4월 10일 날. 예, 대항력은 없죠. 그러면 감정가 1억 5,800만원인데 지금 7,742만원까지 빠졌다고요. 그러면 입찰 가격을 9천만원 이하 정도에서 쓰셔도 충분히 보증금 대비 월세가 45만원이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 이 1,500만원은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상 배당액이 1,500이 나오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협의만 잘 되면 내보내지 않고 그냥 임차인을 눌러서 살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투자금 없이도 월 차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부평동구 가겠습니다. 부평동.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는 게 최초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감정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집원하고 호수를 거기에 기재하는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감정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평동 물건입니다. 감정가 1억 2천이고요. 1억 2천, 1억 2천이고 한 번, 두 번 유찰돼서 5,880만원까지 딱 반토막 정도 났죠. 예, 감정가의 49%까지 빠졌습니다. 빠졌고 법원 임차 조사를 내역을 봤더니 곽땡땡이라는 분이 2019년도 1월달에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등기 권리를 보면 2010년도에 이분은 1억 3천을 주고 사셨습니다. 소유자는 1억 3천을 주고 샀고 2019년도 1월 10일 날 현대캐피탈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임의경매 신청을 한 것도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두 가지만 비교한다고 하면 약 열흘 정도 차이가 나서 임차인 곽땡땡이라는 분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최선수 설정 일자에 2019년도 1월 10일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한 분 계시는데 현황조사를 했더니 주거 임차인으로 밝혀졌고 전입신고 날짜는 2019년도 1월 21일 날입니다. 그러면 약 열흘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임차인 곽땡땡이라는 분은 대항력이 없겠죠.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하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그리고 비고란, 주의사항란도 깨끗합니다. 당사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예,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고 기타 다른 임차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황 조사서 가면 예, 여기 임대차 관계에 전입신고 날짜 있고 확정일자는 없고 차임도 없고 그냥 주거 임차인으로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문건 송달 내역 보면 당연히 여기 임차인 기록은 있겠죠. 예, 여기 임차인 기록은 있습니다. 단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가 대지 지분은 6.65평이고 건물은 18평입니다. 18평인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북의 인허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는 이미 34평형이 P가 프리미엄이 2억에서 2억 3천 정도 붙어 있고요. 북의 3위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가 2015년도에 그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이참에 다시 재개발 구역 지정해달라고 동의서를 진구받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쪽 부동산이 대지지분 보통 6평에서 7평 사이, 그리고 전용 면적은 한 14평 정도가 되면 전세 가격이 대략 한 1억에서 1억 한 1,50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럼 적게 잡아도 한 1억 정도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18평입니다. 18평. 전세 가격에 이미 전세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세 가격이 1억 이상 갑니다. 1억 이상.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이하에서 입주가를 써 보시면 충분히 전세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투자를 그냥 장기적으로 해놔도 크게 무리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더 높겠죠. 이게 거의 무피 투자나 플러스피 투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도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상가 쪽에 신경을 쓰시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인천 서구 청라동의 GLM 상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공실 상태고 현 소유자는 7억 6천만 원 정도에 2018년도에 분양받은 겁니다. 분양받았고 감정가는 거의 그 분양가 정도로 나왔습니다. 분양가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감정가에서 34%까지 빠졌습니다. 약 2억 5천까지 빠졌는데 여기가 보증금 한 3천에 보통 한 180 정도, 150에서 18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 3억 원 이하에서 입찰가를 써 보시면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주변에 지금 분양을 받고도 제대로 임차를 못 맞춰서 급하게 내놓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내놓는 물건이 5억대 초반에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보통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한 2억씩은 다 까진 거예요. 5억 초반에 내놓고 있는데 요걸 3억대에 3억 뭐 예를 들어 이하나 한 3억 한 2, 3천에 사신다고 해도 충분히 다른 상가보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그리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물건이라 괜찮은 물건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셔서 과연 내가 이거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요거만 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입찰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건 하나 볼까요? 예, 요거는 길동인데 이건 지하 물건입니다. 지하 물건인데 지하 물건은 잘 안 사게 되잖아요. 안 사게 되는데 지하가 또 나름의 뭐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법원 임차 조사 여기 보증금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청 채권자와 동일합니다. 동일해. 여기는 근저당권은 2018년도 5월 11일 날이고요. 5월 11일 날이고 요 라땡땡이라는 분은 아마도 소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요 당사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전세권자만 있네요. 전세권자만. 물건 명세서 보면 주거 전세권자입니다. 주거 전세권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5월 11일 날이고 이게 주거 전세권자인데 전입신고 날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을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을구 쪽. 을구 쪽. 예, 근저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근저당 여기 또 질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근저당보다 전세권 설정 날짜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항력은 없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권리 분석이 아주 간단한 물건인데 그러면 이 지하 물건을 추천하느냐? 예,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라면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면. 여기가 위치가 예, 구분달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가까워요. 가깝고 여기 뭐 중학교도 근처고 여기 초등학교도 옆에 있습니다. 여기 대지 지분으로만 보면 약 8평인데 이게 지금 최저가가 8천까지 빠졌거든요. 저는 이거 1억 원 이하로 봅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말고 전세가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이 13평이라 여기 전세가 한 7천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2천 정도 투자해서 서울에 대지 지분 한 8평짜리 그냥 사놓는 겁니다. 사놓고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은행에다 넣어봐야 1년에 이자가 한 20만 원 붙으려나? 그러면 한 달 이자가 한 만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수신해 놓고 이자 받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대지 지분 가격으로 파셔도 수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